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행복한 숲이 만든 양념까지 건강한 오색 장아찌. 신선하고 다양한 오색 채소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반찬. 짜지 않고 새콤달콤 건강하고 맛있는 오색 장아찌. G마켓이나 옥션에서 오색 장아찌를 쳐보세요. 상품평에서 그 인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시 요청 사항란에 국민TV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갈릭맛 오색 장아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책을 낸다고 하면은 유명인이나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일반 사람들도 책 쓰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난 2년 동안 출판된 관련 서적만 200여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책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작가 이인복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주제는 책을 쓰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자기만의 책 쓰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점에 나가보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평범한 직장인, 살림하던 주부, 청소년기에 들어선 학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한층 다양해진 저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자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삶을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책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 전업작가가 아니고서야 글 쓰고 책 내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모질게 마음을 먹고 실천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작가 이인복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국민TV 별별 특강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대표 이인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대표 이인복. 저는 앞서 이인복 작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본인 좀 이렇게 소개할 시간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인복 작가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틀이고요. 네네. 네, 저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양한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요즘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저희 뇌가 첫 번째 뇌라면은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런 쪽을 계속 연구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양한 책들을 써왔습니다. 현재까지 한 6권 정도의 책을 썼고 네. 이제 올해 12월 정도에 한 권이 더 출간되면 7권, 네. 그 내년 초가 되면 8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면서 재미가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 책을 좀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아, 언제부터 이 책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책이라는 네네. 게 어릴 때 이제 그 집안 환경에 의해서 네. 쉽게 책을 접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가정 환경이 이제 책을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나요? 그것보다는 네. 좀 어릴 때의 책에 대해서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 네, 결핍이라는 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전집류가 한 2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다 보면 재미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부족했었던 거죠. 근데 친구네 집에 가면 항상 많은 책들이 있고 좀 뭔가 더 읽고 싶고 처음에 제가 갔었던 곳은 이제 남산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남산에 지금 있는 그 도서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이후에 조금 어디든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저는 교보문고를 상당히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릴 때부터 책을 상당히 좋아하셨군요. 그 오늘 특강 주제가 책 쓰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강의 하나 하고 계시죠. 마음을 채우는 책 쓰기 강의요. 강의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은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7시 이후에 퇴근했었는데 네. 그때 생각에 제가 책을 써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네. 특히 책을 써서 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높은 영역이 아니라서 네네. 사람들한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개소를 했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폭발적이었죠. 폭발적이었나요? 네, 저도 놀랄 만큼 처음에는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책쓰기란 이름으로 출발했었는데 네. 강의를 오픈하고 나니까 그 8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데 불구하고 네. 거의 한 30명 이상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네. 또 이제 거르고 걸러서 한 20분 이상이 수강을 해주셨는데 네.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셨어요. 수강생을 또 걸읍니까? 네, 한번 그때 걸렀었습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또 그렇게 기준을 만드셨나요? 그때 기준은 우선은 무조건 첫 주에는 오픈을 하고서 네네. 오는 분들은 다 받아보셨었는데 네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지금 이제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마음을 채우는 책 쓰기 이게 어떤 강의입니까? 책쓰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좀 3번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엔 직장인 책쓰기였다가 네. 그다음에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 그다음 마지막에 나의 마음을 채우는 책쓰기였는데 이거는 학습을 해주셨던 분들께서 지어주셨던 이름이세요. 같이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께서 네. 책 쓰는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음을 채우게 됐고 힐링이 됐다. 네, 그래서 이름을 좀 빌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네. 거군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런 책 쓰기 강의가 많이 좀 활성화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책 네. 쓰는 영역이 네.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기기 시작하셨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먼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궁금해지신 거죠. 특히 언젠가 책을 한 권 써야겠다 생각만 하셨는데 네.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네네. 이걸 완전히 가이드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책을 낸 저자한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네. 이제 본인의 책이 출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푸는 걸로 요즘은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부로 좀 많이 느끼세요? 그 수강생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실질적으로 말이죠. 강의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수강생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을 채우는 책쓰기 강의는 몇 기째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7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제가 주말반이라 해서 한 반을 열고 있기 때문에 네. 8기, 지금은 9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신도림역에 있는 그 디큐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 책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강의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책을 쓴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슴에 네. 품고 계시는 분들이 네. 놀랍게도 좀 대학생 분들도 있으시고요. 대학생이요? 네네. 대학교 신입생.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네. 많게는 은퇴를 하시고서, 네.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시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신 분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또 책을 쓰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나 보군요. 오신 분들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나는 책을 이런 이유로 꼭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좀 너무 많으시기는 한데, 네네. 제가 그분들에 대한 사례를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처음에 자기 발견을 하는 걸 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네. 주제이기도 한데,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협의를 안 하고 와서 얘기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그 사업에 실패를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실패를 하시고서 IMF 때. 네. 그 다음부터 걸으면서 본인을 치유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걷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요. 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자신의 스토리인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분명히 어디선가 그 책에 있는 한 구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책을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책을 쓰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스토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달라지는 내 모습도 또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강의하시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글을 잘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예. 네. 글쓰기 수업인 줄 알고 오셨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책 쓰기에 자신감이 이제 부족한데, 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참 나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그 글쓰기 이런 거랑 이 책 내는 거랑은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을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글을 잘 못 쓰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못 쓴다. 네. 그리고 난 책을 잘 못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게 저희 학교 교육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죠? 아이들이 독후감을 쓴다든지 작문을 하게 되면은 네. 더 많은 칭찬을 하고 발전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되는데 가장 큰 계기라면은 지금 떠오르는 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독후감을 쓰고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 하면 칭찬해 주신 거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거는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글을 잘 쓰시고 싶으시면은 네.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필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으시면 되고 네. 그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은 네. 경험을 채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이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스토리로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부터 확실하게 돼야지만 자신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자신감 부족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책 쓰는 데 있어서 글쓰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네. 네. 글쓰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책을 쓰고 싶은데 과연 출판사에서 내 책을 내준다고 할까? 네.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어쩔 수 없이 그 20대 80 법칙인 게, 네. 한 번이라도 책을 출간하셨던 분들의 책, 또 그런 작가분들이 출판사하고 연계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책을 내시는데 유리한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러더라도 요즘에는 확실히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소셜 시대고 스마트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특히 출판사 입장에서도 저자분들을 발굴해서 찾는데 네.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네. 그 양쪽이 서로를 발견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하고 네. 확실한 책하고 컨셉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출간은 예전보다 쉬워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보고 싶다. 네. 근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참 막막하잖아요. 그게요, 또. 구성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뭐 첫 번째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결국에는 모든 건 스토리입니다. 네. 뭘 써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약간 좀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무엇을 쓰겠다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책으로 내야겠다가 있어야지 네. 책을 내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책을 한 권 내고 나서 네. 이제 본인의 브랜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내가 책을 한 권 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책을 냈으니까 이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라면서 주위에 전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책은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 네.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융합돼야지만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 그 책 제목 보고 네. 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오늘 별별 특강은 책 쓰는 법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복 작가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을 냈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특강 앞서서. 네.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점이 어려웠대요. 이건 좀 글쓰기와 관련된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시의 어떤 묘사라든지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게 참 나는 어려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글 쓰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앞서는 뭐 진심을 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지만은 어느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스킬이라면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우선 본질이 먼저고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위에 이제 스킬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네. 스킬이라면은 책을 쉽게 쓰는 스킬을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쓰는 네. 스킬. 책을 쉽게 쓴다는 것 자체는 네.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쉬워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정말 아는 게 많고 그것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네. 남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어려워도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주는 거 쉽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말해주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예, 책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글쓰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앞서 말씀하신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 이 책도 쓰셨지만 책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책 쓰기에 중요한 3가지요.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 첫 번째는 계속 인계하지만 이제 스토리고요. 스토리. 네,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책을 읽는 독자. 독자가 누구냐. 나의 스토리를 어떤 독자한테 이야기할 것이냐. 네. 마지막은 출판사겠죠. 출판사. 네. 그렇군요. 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저 혼자서 고집을 부려서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출판사하고 공동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출판사를 고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 책을 내겠다고 했을 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책을 내겠다고 하셨을 때는? 적절한 출판사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고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서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출판사에서 저를 선택해 줬으면 하는 느낌이 오죠. 좋은 방법은 집에 책들이 있으시죠. 네네. 구매하셨던 책들도 있으시고 뭐 빌리셨던 책들도 있으시고 꽤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책들을 보면서 출판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책 제목이 중요하고 네. 책의 저자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이라도 한번 내 집에 있는 책에 대해서 출판사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출판사하고 먼저 컨택을 하면 좋은지가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네. 저도 그런 작가처럼 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책을 쓴다라면 그 작가의 책이 출판됐었던 출판사 거기부터 컨택을 해보는 게 맞겠죠. 이인복 작가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출판사를 이제 접촉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네. 된다면 네. 출판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많은 출판사의 리스트를 보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출판사를 내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한번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 정리요? 네, 리스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출판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죠.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출판사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 스텝에서는 그 출판사는 어떻게 원고 투고를 받는지 네. 그 방법을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페이스북 요즘에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네. 통해서도 투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출판사 쪽이랑 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출판사에서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앞서 이제 작가와 출판사의 관계에서 네. 어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궁금해요.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책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설득해야 되는 대상, 네.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은 출판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한테 많은 분들이 투고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책을 내고 싶다. 네. 그 정도까지 보내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죠. 책이라는 건 상품이고 저희가 메일을 보냈을 때 그걸 읽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자세하게 출간 기획서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출간 기획서. 네. 네. 이제 상품 기획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직장인분들한테는 네.
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책이고 네. 이 책에 있는 독자는 어떤 사람일 거고 네. 이 책의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고 네. 줄거리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다. 네. 샘플 원고까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아. 그 정도가 있고서 출판사한테 컨택을 하시는 게 네. 이제 최소한의 서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그 출판사 쪽에서도 어떤 글을 이제 만약에 받아보게 됐을 네. 때, 그 저자에게 말이죠. 뭐 이렇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글을 더 보완해 주시고, 뭐 이런 조율 과정이 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많죠. 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처음 책을 내시는 분들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전자책도 많이 발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쉽게 좀 낼 수 있나요? 그 전자책은요? 어떻습니까? 전자책은 이제 누구든지 전자책 출판사로 등록을 할 수 있으시고요. 네, 집에 네.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있다라면. 네. 근데 이북 출판사로도 본인이 출판사가 되실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은 자가 출판으로 해서 네, 이북 회사들 사이트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네. 본인은 텍스트 자료만 올리고 금방 이북으로 변환시켜 유통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렇습니다. 아, 쉽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장점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쉽게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한 3개 요소 중에 출판사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네. 출판사는 편집자가 있고 그 편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분 다 프로시죠.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방향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네. 1인 출판을 해서 이북을 했을 경우에 단점은 글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북 책이 나왔었을 때 종이책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네. 사람들한테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책을 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북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리고 특히 독자분들이 종이책을 사실 때 출판사를 보고 작가를 보는 거는 이 출판사에 나온 책은 믿을만하다. 네. 그렇다면 이 출판사에 선택한 이 저자가 쓴 글도 믿을만하다라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이북이 그런 신뢰관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다시 좀 얘기를 돌아와서 책 쓰는데 일반 사람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평균 네. 나오고요. 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뭐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석 달 걸렸다라고. 석 달이요? 네.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직장인이신가요? 예, 지금 직장인이죠. 근데 대학생 때 책을 냈는데, 근데 이제 대단하시네요. 혼자 책을 내진 않았고 공동으로 같이 책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공조로 3개월 정도? 네네. 평균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5,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아까 방금 전에 책을 쓰는 거하고 출간이 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책을 쓰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본인이 초고를 쓰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더라도 하루에 3-4시간씩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2달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빨리 네. 쓴다라면 네. 중에서 네.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5달 정도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한 5달에서 6달에 걸쳐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밤에 씁니다. 보통은 밤에 쓰든지 네. 아니면 커피숍에서 네. 쓰게 되는지 네. 철저하게 노트북을 펴고서 자기 혼자하고 직면하고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그 조용한 가운데에서 계속 책을 쓰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네.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묻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럼 저는 이걸 뭐 감히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탐구하는 과정이 돼서 네. 결국에 책이 한 권 나오게 되면 처음 첫 줄을 썼을 때 자기 자신하고 특히 책 마지막 문장을 썼을 때 자기 자신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유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을 써야 되는 이유. 글쎄요. 지금 방송을 듣고 이제 제 강의를 듣거나 책 쓰기를 마음에 담아두셨던 분들이라면은 네네. 책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기 꿈이기도 했을 거고 네. 내 책을 다른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책 쓰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재밌어요. 재미있고 책을 한 권씩 써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했었던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가 된다라는 거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부분들, 네. 그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줄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치유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곧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이인복 작가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특강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데스페라도.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임재범의 데스페라도 듣고 왔습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이인복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왜 좋아하세요, 이 노래는? 일단은 그 데스페라 원곡보다도 그 임재범 씨가 부른 것 자체가 네. 선율이 너무 좋았고요. 또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는데 가끔씩 이게 가슴을 쿵 치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TV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항상 좀 담아두고서 주로 이제 글 쓸 때, 뭐 밤에 쓸 때는 항상 맞아요. 틀어놓습니다. 그렇군요. 그 팟빵 게시판에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검은별님께서 출판사와 컨택됐을 경우 작가도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비용 부분. 네, 맞습니다. 저도 가장 책 쓰기 전에는 궁금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네네. 책이 계약이 되고 나면은 도대체 네. 제가 얼마 정도 비용을 내야지만 출간이 될까? 네.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뭐 두 가지로 얘기 드리면은 아주 없는 게 하나가 있고 케이스가. 아주 없는 케이스가 있고. 네네, 없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 부담을 하는 케이스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편적으로 출판 계약이 돼서 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대해서 인쇄를 작가가 가져가는 거 수익으로 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 출간까지 그 유통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모든 거는 출판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이 좀 없을 것 같다. 책 주제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특이한 비용이 분야다. 드는 부분이죠. 네, 너무 특이한 분야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도 네. 이제 모든 비용을 대서 하는 게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공동 출판하는 개념이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건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연 파파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좋은 책 필사하는 게 장문 실력이나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나요? 애들 엄마가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네. 네. 뜬금없는 질문 얘기 드리면 네. 도움됩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도 필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정말 글을 아주 못 쓰는 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네. 그건 연습으로 치유가 되는 게 네. 좋은 글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네. 좋다고 밑줄을 쳐놓으셨던 문장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네. 필사를 하시면 되는데 네. 요즘에 굳이 손으로 쓰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노트북을 꺼내셔가지고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써보시고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에는 네. 본인의 의견을 약간씩 넣으신다라면은 글은 충분히 좋아지죠. 아, 두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써보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내 의견을 한번 조금씩 이렇게 넣어보는. 맞습니다. 네. 큰바위 얼굴님께서 네. 스킬이라는 영어보다 장문 능력이나 글쓰기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완전 초보가 필사를 몇 권 정도 하면 나아질까요? 하하님께서 또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다고요? 하시면서 물어보셨네요. 답 드려도 되는데. 네네. 글쎄요, 몇 건이라고 이제 정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께서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좋은데, 네. 너무 그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글을 쓴다라는 거, 책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한 키워기도 한 게 저희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재밌고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책을 써야 되는 건데 네. 그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하기 싫은 일이 된다면 숙제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굳이 이렇게 숙제하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계속해서 이제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특강 한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자신의 발견입니다. 네, 스토리에 대한 발견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흰 종이를 대하게 되면 막막해집니다. 처음부터 A4지를 펼쳐놓고서 흰 종이를 대하게 되면은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답답해지는 거죠. 네. 그럼 이걸 해결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에 대한 질문? 네, 이거는 에세이도 그렇고요. 어떤 활용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이라도 작가 자신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그동안 해왔던 일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거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쓰는 글은 난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는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요즘 강의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계발서나 자서전 쓰기라는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자서전 쓰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퇴직을 하고 나서 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일에서 확장이 되는 게 맞고 그럼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기는 습관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겨왔던 습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왔던 습관이라는 거는 원래 다 잘했던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이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네. 대학생분들 마찬가지시고요. 네. 잘해왔었던 작은 단초들 이겨왔던 습관에도 출발을 하시면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저는 뭐 미드라든지 영화에 대해서 광팬인데요.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가 리더십이다. 그럼 리더십하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 두 개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만화책하고 리더십을 연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원피스식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펼쳐놓고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해답은 자기한테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잡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난 주제 뭐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것조차도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던지다 보면 질문 이제 주제가 잡히나요? 잡히죠. 여러 개가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를 발표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내가 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책을 하나씩 쓰시면 되겠죠. 네. 저는 처음에 꿈은 평생에 책 한 권이라는 주제가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책을 쓰다 보니까 굳이 한 권을 쓸 필요가 없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면 전해줄 게 많다면 여러 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만약에 네.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신 게 있다. 네. 본인은 본인은 몰랐었어요. 근데 탐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했었던 경험이 정말 진귀한 경험이었었고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럼 그 경험에 대해서 책을 쓰셔야 되는 시점은 20대에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 20대에 내가 뜨거웠던 가슴이 있다라면은 그때 스토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는 다시 못 씁니다. 그때 그 열정이 식기 전에 네. 책으로 만들어지고 네. 만들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그때 거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좀 책 쓰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뭐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글을 부끄러워하시죠.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네. 그러면은 문맥이라든지 맞춤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하고 책 쓰기는 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책 쓰기는 제가 스토리가 먼저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터져 나오겠죠? 그 스토리들이 가슴에 있는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네. 말할 때는 우리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말로 하는 것 자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활자로 만드는 게 책이죠. 책은 끊이지 않고 완성이 먼저 되면 됩니다. 이건 초고 수준에서. 초고 수준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목차를 잡고 체계적으로 네. 일단은 다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슴으로 먼저 쓰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머리로 쓰면 됩니다. 한번 고치는 과정에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네. 내가 하는 말이 맞았었나? 맞춤법이 틀리는 게 아닌가? 그럴 때에는 초고가 끝나고 다시 한번 퇴고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초고를 쓸 때에는 우선 가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끊임없이 써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전에 그 회사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가 생각이 났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자기소개서 쓸 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적어보라고 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계속 써보라고 하는데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두 개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탄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또 겪기도 했어요. 이 책 쓰기 말씀하신 그런 방법,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법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들,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들을 그 평생 회사에 한 번 들어갈 때 빼놓고는 정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꾸준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이겨왔던 습관이라는 게 네. 이기는 순간순간에 잘한 일이 있을 때 네. 정리가 돼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삶의 에피소드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에피소드거든요. 네. 내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네. 보면은 다양한 책들이 그렇게 돼 있죠. 상담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하루하루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 네. 조호성 변호사님 책이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박근철 원장님의 책들도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상담을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정리라는 거죠.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거. 매듭을 칠 때 그 매듭이 여러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글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그런 얘기를 드렸으면 네. 두 번째는 그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을 못 쓰겠다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이제 내가 쓰기 위해서는 이쪽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식을 꽉 채워야지만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책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박사님들이 쓰셔야 되고요. 네, 교수님들이나 연구를 정말 많이 한 전문가 분들만 책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나면 그 시작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라서 내가 쓰겠다라는 주제가 생겼고 네. 관심이 생겼고 그동안 했던 일이 있다면 책을 쓰면서 다 비어 있어요. 비운 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90%는 써보면은 이제 내가 어디가 더 모자랐었는지 네. 어떤 전문성이 부족했었는지 어떤 걸 더 찾아봐야 되는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를 채우는 책 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책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채우는 과정을 통해 그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뭐 전문 분야나 전문 영역에서 말이죠. 네. 당연히 이제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뭔가를 주장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라는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 한번 해보고 모자라는 게 있다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네.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책 자체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신다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채우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네.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채우면 된다. 제가 얘기 드린 건 스토리하고 90%를 채우는 책 쓰기 네. 두 가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발견을 할 때 그래서 조금 헛갈리시게 된다라면은 아까 이력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본인이 예전에 썼던 이력서를 한번 꺼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력서를 꺼내보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야 누군가 제출하기 위해서 내가 취미가 뭐다 이런 게 뭐다라고 적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두 개를 연관 짓는 거에서 자기도 몰랐었던 의외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일본에서 오래 있다 오신 분이 계세요. 일본에서 끝까지 있고 싶었지만은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오시게 됐는데 네. 그분이 빠지셨던 거는 일본 드라마였어요. 일본 드라마. 네,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이쪽인데 드라마에 조금 더 심취하셨죠. 네. 근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져 있고,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드라마라고 하는 보편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 드라마하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신한테 질문을 던진 게 중요한 게 좀 유명한 말 중에 저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마침표랑 느낌표가 아닙니다. 마침표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 뭔가를 딱 듣고 나서 와 멋지다. 느낌표는 또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단초를 발견했고 현재 하는 일도 일본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연관 짓게 되니까 주제가 잡힐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분은 이제 일본 드라마를 더 보거나 한국 드라마를 더 보는 일이 노는 일이고 죄책감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탐구를 하고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뭔가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키워드죠. 즐겁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발견이다. 책 쓰기는 특강 첫 번째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강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소접사님께서 평소에 어떤 책들을 주로 읽으시는지 궁금하다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책은 닥치는 대로 읽고요. 네. 네, 좋아하는 책들, 베스트셀러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읽고요. 그 책들을 읽는 게 그 베스트셀러의 나머지들이 좀 묻혀가는 게 안타까워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백독백습이라는 이름의 좀 그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네. 그럼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추천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주 동안 네. 한 분이 리더가 돼서 이어가는 거였고요. 네. 그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주로 자기계발서 가리지 않고 있는데 네. 대신에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때가 제가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그 책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리스팅을 다 해놓고 그런 책들을 우선해서 읽죠. 그렇군요. 그 스토리 발견이 우선이다 하셔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어떤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가. 본질적인 거 아주 쉬운 거죠. 네. 지금 직장인이라면은 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질문에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주로 관여되어 있는 일이 뭐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한마디라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탐구가 나오죠. 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은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은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이제 퇴근했다가 거의 오게 되는,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회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있고 자기의 전문성을 거기서 발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책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와 연관을 시키는 게 글쓰기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더라도 부담되지가 않는 거죠. 네. 어차피 책을 쓰는 주제니까. 그렇게 연관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나 그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리스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리스팅은 요즘은 좀 멘토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어떤 사람 전체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작가라면은 저 사람의 글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마음이 든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필사라든지 그 사람의 문맥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제 것으로 갖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 질문들을 한 10가지는 저는 던지는 편인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제 인터넷에 공개는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네.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 팟캐스트에서 이제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복 작가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데요. 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기 전에 소녀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이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글을 일단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써야 하는데 생활인으로서는 글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끊었다가 다시 쓰면 처음 가졌던 감성이나 의욕도 끊겨서 이어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라면은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발동이 걸렸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가끔씩 글을 쓰다 보면은 손이 달리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손이 달린다. 네,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손이랑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하면서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어서 네네. 작가들한테 제일 재밌는 순간인데 이게 안 올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안 오시게 되면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한번 그 감성을 만들어내려면 너무 힘이 든 거죠. 이걸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책 쓰기에서는 목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목차를 잡고 네.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시키고 네. 소주제를 만들게 되면 내가 오늘 글을 써야 될 부분은 소주제에 대한 완성도 있게 글을 쓰면 돼요. 다른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소주제 하나. 네. 그렇다면은 이 소주제에 대한 게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들이 끝나기 전에는 잘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걸 다 마무리를 짓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소주제를 정해서 오늘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절반 정도 쓰니까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답답해지는 거죠. 네. 답답해지고 여기서 글이 안 나가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럼 과감하게 그 소주제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되셨죠, 소녀님? 네. 질문. 네, 질문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을 제가 사정을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어렸을 때의 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졌던 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은 아주 오래된 꿈이라면은 가장 최근의 꿈이라면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골프 선수가 돼야겠다. 아주 오래전의 꿈이라면은 과학자가 돼야겠다. 네. 화가가 돼야겠다. 네. 세 번째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네 번째는 이거는 화두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에 여러분께서 누군가 만나도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한 가지 있다. 네. 있으시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요즘에는 뭐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경험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잊으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들. 네. 아주 오래전에 갑자기 정말 좋아했던 분이 떠났다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다라든지 대학교를 실패했다라든지 여행을 갔다라든지 뭔가 진기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는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상관없고요. 뭐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쓰기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게 있다라면 난 누군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무대가 주어진다라면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으로 누군가한테 회사 생활하는 것 외에 배우고 싶은 게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이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 꾸준히 본인들을 위한 질문, 자기 자신을 위한 질문은 네. 자신이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별별 특강 오늘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강, 책 쓰기는 자신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크레이지라고 하는 노래를 골라왔고요. 네네. 예, 이 노래도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라서 좀 경쾌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크레이지. 날스 바클리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 lost my mind. There was something so pleasant about that place. Even your emotions have an echo in so much space. And when you're out there without care, 국민 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4시 55분 44초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 특강은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인복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쓸 때 주제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얘기를 해봤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주제 잡기라는 게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에 대한 발견,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주제라는 게 만약에 두리뭉실하다,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류의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난 에세이를 쓰고 싶다, 네. 여행에 쓰고 싶다, 내가 잘하는 게 리더십이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에 관련된 책을 쓰시고도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선 저희 주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은 1등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현재 책들 중에서 어떤 게 베스트셀러인지 그 분야에 네.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있느냐 없느냐 네.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보는 거죠. 그럼 그 책이 볼 수 있다라면은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두리뭉실했던 거에서 좀 구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는지 네. 한번 봐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보시면서 베스트셀러 말고 읽어 내려가시다가 네.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이 책이 더 좋은 베스트셀러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베스트셀러를 골라낼 수 있으시다라면은 나만의 베스트셀러를 맞습니다. 네. 예, 나만의 베스트셀러를 한 권 선정을 해보세요. 네. 그럼 베스트셀러를 볼 수 있을 거고 나만의 베스트셀러 한 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차이점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베스트셀러를 보시게 되면 베스트셀러 피드백 댓글이 많이 달려있죠. 네. 그 댓글들을 보시게 되면 리뷰라든지 그 베스트셀러에서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전문가가 쓴 책에서 부족한 게 뭔지, 뭘 더해야지만 도움이 될지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는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업무에 도움되는 게 이런 내용이 경험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것들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우는 것들. 주제 잡기는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제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해주실 얘기는 뭔가요? 예, 두 번째는 주제까지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글을 쓰셔야 되는데 네네. 이 단계에서도 노트북을 바로 열고서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자료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뭐 맞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쓰려면은 정보를 얘기했었는데 글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글감. 네, 어떤 글로 글을 쓸 거냐. 네. 글감이라는 재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수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채집, 사람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주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거리에 보시면은요,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군인들이 휴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진짜 사나이 때문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나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은 군인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질 않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서 밖에 걸어 다니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군이 나오긴 하던데 네. 공군 같은 경우에는 밖에 휴가를 나올 때 복장이 다릅니다. 군복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파란색의 정복이라는 걸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걸으시게 되면은 눈에 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루에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의식적으로 정보를 차단을 합니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제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튜닝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튜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네. 그때부터 수집하는 공간은 하루 종일이 됩니다. 일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농담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내 주제, 내가 책을 쓰는 주제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수집을 하는 거고요. 이동을 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스쳐갔던 광고판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스마트에 관련된 책을 쓰시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스마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재미있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마주치셨어요. 네. 그전엔 스쳐 지나가시는 건데 이제는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는 게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도움이 될 테니까. 광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시면서도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대사까지도 이미 마음속에서 한번 이걸 받아들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수집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계속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저랑 얘기하면서도 뭔가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네. 생활화가 되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과정들이요. 수집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이디어는 그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잊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시스템을 좀 단순화시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화라는 거는 이제 노트라든지 네.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네. 항상 적을 준비가 돼 있으면 좋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카메라 성능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찍으세요. 무조건 찍으시고서 자신한테 이메일로 보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메일로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 네. 그 모든 걸 보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수집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수집 모건스턴이라는 작가가 얘기했던 건데 그 작가를 스파이에 비유했습니다. 스파이. 네, 작가는 스파이 같은 사람이라서 주제를 멀리 잡는 게 아니라 주위를 관찰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네, 했죠. 네. 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오타쿠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네, 오타쿠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일단은 뭔가 좀 네,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웃게 되는 네. 그런 걸 떠올리게 되죠. 네, 네. 근데 오타쿠를 잘 표현하게 되면은 그 마니아입니다. 마니아라는 거고 병적으로 이제 어떤 일에 집착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서 장점을 보면은 집착이에요.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쳐 있다라는 거죠. 불광불급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네. 미쳐야지 미친다는 맞아요. 거. 저는 작가한테 필요한 수집 단계에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10%가 있고 나머지 90%는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채우려면은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하신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스마트 트렌드에 대한 책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과거에 미국 학자들이 썼던 책들을 보면은 한국 사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모바일도 잘 돼 있고.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모바일 생태계에 대해서 정리한 책은 없어요. 아이폰이 도입되고 난 3년 동안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우리 국민성도 굉장히 많은 게 변했고 네. 그래서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도 환경 자체가 변했죠. 많이 달라졌죠. 네. 네. 근데 이게 트렌드를 분석하고서 제대로 대안을 한 책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전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주제는 스마트 트렌드를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라는 주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수집을 시작하는 건 가장 단순한 거는 뉴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미친 짓을 한 걸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기사 검색으로 놓고서 네.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3년치의 기사를 볼 수 있으세요. 네, 검색이 나오죠.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봅니다. 네, 처음에는 중요한 기사를 다 읽어보기도 하고 네. 나중에는 헤드라인이랑 요즘에는 요약된 자료까지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빠르게 수집을 하는 거죠. 이건 나한테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통 그렇게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뉴스 기사 하나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을 쪼개서 보다 보면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우선 다 보고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놓게 되면은 그 모아놓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지금은 스피드를 넘어서 저는 래피드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빨라져서 휘발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단초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거를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럼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있으시다라면은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면서 어떤 사례들이 풍부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모든 사례가 제 주위에 있는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신문에 다뤄졌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뉴스에 나왔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1차죠. 두 번째는 책이죠. 책이라고 하는 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서점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베스트셀러하고 나름 베스트셀러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거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글을 쓰는데 이번 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조금이라도 있다. 읽으셔야죠. 읽으시고 하다못해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 미리 보기라도 좀 보셔야 되고 목차로도 봐야 되고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죠. 신문하고 신문 뉴스하고요. 네. 책을 얘기 드렸습니다. 네. 정보 수집이라고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보고자료들입니다. 네. 보고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모든 게 좀 무료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뭐 KT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DG에코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 LG
그런 좋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은 이미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연구원들이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역시 그런 것들도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면은 내 의견이나 생각을 더 넣어서 갈무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수집하고 난 자료를 나중에 책을 쓸 때 네. 공개하셔야죠. 그렇죠. 예, 출처가 어디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내가 보고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런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남의 거를 이제 훔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그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본다면 네네. 정보력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내 책 쓰는 과정도. 근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물론 이제 내 생각이 이제 관여돼서 어떤 갈무리가 되면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까? 그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로 오타쿠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저는 그 양이 질을 이긴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질이 양을 이기겠지만 예. 정말 많은 양이라고 하면은 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란으로 저희가 바위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란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흠집은 조금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양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집하는 거 절차 자체가 네. 오래 걸리실 거예요.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릴 네.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수집 기간이라는 거는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하고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보통 3달이 걸릴 때도 있고 4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네.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세워놓고 수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못해먹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도 복잡하고 이제 더 이상 신문기사를 봐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더 이상 수집할 게 없어 라고 한다라면 그때가 수집을 그만둘 시점이고 수집을 그만두고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집은 정리하고 책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 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책을 쓰다 보면은 그동안에 수집이 안 된 것들이 보이게 돼요. 부족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채우면 되지만 네. 1차적으로는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많은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리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남으실 땐 무조건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수집해야 될 주제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네네. 아이폰이면 네, 아이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미리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책을 쓸 때 뭘 더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거요? 네. 그거는 미리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아이폰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제가 스마트 트렌드를 정리를 해보겠다. 네. 변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에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럼 아이폰 말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생각나시죠? 네. 안드로이드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또 있으신가요? 그냥 떠오르는 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안드로이드.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이제 또 네. 생각이 나고요. 맞습니다. 네. 기업들이 생각이 나겠죠. 계속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폰 하나를 떠오르게 되면 아이폰 이외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럼 저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 했었던 파이트녀라고 하는 그 인증샷 놀이라고 하죠. 인증샷 놀이. 예, 안 좋은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머릿속에 떠올라요. 떠오르는 것들을 하루 정도는 네. 내가 어떤 걸 수집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저하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상되는 키워드들을 다 적어 놓으시고 그 키워드 중에서 중요할 것 같은 거에는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게 대표 키워드일 겁니다.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수집을 시작하시고 네. 수집하는 동안에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역시 수집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떤 걸 수집할 거다.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발견을 했죠. 네. 어떤 걸 써야겠다라고. 발견을 통해서 주제를 노출했습니다. 네. 주제를 노출했으면 이 주제에 맞는 베스트셀러하고 나름 베스트셀러, 나만의 베스트셀러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글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화 시키는 거죠. 네. 키워드를 시켰으면 이 키워드에 맞는 걸 수집하는 거. 네, 이렇게까지 수집 절차는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해봐야 되고, 그 친구는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네. 바로바로 그냥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제 대화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 이건 네. 내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녹음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녹음도 좋기는 한데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요즘에 뭐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목소리를 녹음한다라든지 내 생각을 녹음을 했다. 네. 이거는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녹음은 그냥 본인이 녹음을 하고 싶을 때, 네. 본인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버리지 않는 수단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제가 쓰는 거를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노트를 쓰고 있고 뭐 디지털에서는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주로 제 노트를 쓰고 집필하고 수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특강 주제는 아니지만 왕싸가지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 보통 그 책 관련 추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해오세요. 네. 오랜만에 어제 서점에 갔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국민TV에 출연 중이신 안도윤 쌤의 책을 샀는데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셨는데 책을 쓰시겠다면은요. 네,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라는 책을 제 책을 보시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책 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책 쓰기가 아닐 경우에는 책 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책을, 혹시 책 좋아하시죠? 예, 뭐 이렇게 요즘엔 네. 바빠서 너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네. 보통 몇 권 정도 한 달에 평균 읽으시나요? 저는 보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가을, 겨울 요때 많이 봅니다. 네. 저는 책을 한번 정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양이랑 질을 이야기 드렸죠. 네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권에서 13권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읽고 있는 게 정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읽는 것도 제가 경제 경영서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제가 읽는 책들은 에세이 책이나 철학에 대한 책들이나 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뭔가 주제를 잡고서 책을 내가 써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책들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우리가 제가 브레인 샤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머리에 좀 신선한 거 충격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안 보는 책들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스에 대한 책이 될 수도 있고 논문학에 대한 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책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서점에 가시면 돼요. 서점에 가셔서 네. 돌아다니시면서 네. 이 책은 왠지 내가 끌릴 것 같다 라는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한 권 선정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잡고 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온 다음에 도대체 내가 이 책에 왜 빠졌지 지금? 이 책이 왜 날 유혹한 걸까? 네. 라는 거에 단초를 찾으시면은 역으로다가 본인이 책을 쓰실 때에도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인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한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책은 그렇게 찾으시는 게 좋고요. 좋아하는 책을 찾을 때에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요즘에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네. 베스트셀러 많고. 네. 워낙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닥치님들 읽으시는 게 좋고요. 네. 나의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책부터 접근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네, 만화책으로라도 설명이 된 게 있다라면은 그걸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쉽게 설명된 거를 보고서 그 안에서 거기서부터 점점 발전해 나가겠죠. 어려운 책까지. 그렇군요. 자, 별별 특강 오늘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속 있으신 건가? 이 두 번째 특강 주제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럼 좀 이어주시죠. 네, 네. 다음에 잠깐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수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불광불급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네네. 미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렇게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역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뭐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이기는 한데 시간여행이 테마였었어요. 그런 테마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간여행 지겨워 거거든요. 또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야? 또 남자랑 여자랑 뭐 다투고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쓰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기계발서를 쓰고 있어요. 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저 드라마를 보니까 과거로 돌아갔어요. 잠깐의 시간이 주어져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 놓인다면 만약에 내가 과거로 3번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언제로 돌아가게 될까? 돌아가고 싶을까? 네. 돌아가면 바뀌게 될까? 그런 것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수집해야 될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스치고 지나가시는 생각 중에 시간 여행이면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또 그 끝이 행복하냐 아니냐도 열린 결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야기를 한다면 회사에서 만약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의사 결정을 했다라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자기 개발을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도 내가 과거에 다른 결정을 했다라면 지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 네. 그럼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상으로 떠오른다라면은 또 역시 수집을 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될 주제로 계속 넣을 수 있겠죠. 그 시작은 그래서 질문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질문이라는 이유가 질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슬라지님께서 이것도 오늘 특강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저희 별특강 청취자분들이 이제 어머님들 혹은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책을 읽다가 재미있으면 끝까지 읽고 재미없으면 읽다가 말더라고요. 계속 읽게 해야 하는지 아마 그 만화책 말씀 들으시고 이런 질문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을 제가 쉽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처음부터 강요하고서 이거를 읽어라, 이런 주제의 책을 읽어라고 위에서 적어주고 하게 되면은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책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책을 읽다가 흥미가 없어서 더 안 읽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진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더 안 읽어도 됩니다. 네. 어른들도 똑같으세요. 어른들도 뭐 그 책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회사원들이 집에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붐이 일었었거든요. 네. 왠지 이걸 봐야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하고 질문이 됐으니까. 그 책 제목도 질문이죠. 근데 그 책을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건 당연하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숙독을 해야 되고 그 앞이랑 뒤에 같이 읽어야 되는 책들,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이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에 책은 쉽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눈높이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쓴 책이 아니고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썼던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은 중간까지 읽고 포기합니다. 그럼 좌절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럴 때에는 정말 대단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자가 잘못 썼구나. 네, 저자가 더 쉽게 쓸 수 있어야 됐는데 잘못 썼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자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고 다른 관심 있는 주제의 책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가서 그 책을 읽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고등학생 친구였나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친구요? 네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라면은 관심 있는 책에 대해서 손에 가는 대로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걸러서 읽고 내가 중요한 걸 읽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입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읽는 게 쉽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손에 잡히는 책들 네. 어떤 책이든지 관심 있는 건 계속해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우리 이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독서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오타쿠가 돼야 한다 책 쓰기 과정에서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갑자기 독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수집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뭐 탐욕스럽게 이것저것 보고 읽고 하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던 게. 제가 책 쓰는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 차 한잔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책을 쓰고 있다. 네.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책이라든지 다른 걸 보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의외죠.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게 다른 분이 썼던 글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얘기하는 거를 쓰는 것 같다. 내가 베끼는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 이상 안 읽어야겠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거는 반대였었어요. 제가 아까 양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창의력도 공부를 하죠. 뭔가를 배우게 되고. 네.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게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게 없고 제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건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많은 지식을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란 자신의 생각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 위해서 정확하게 난 어디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생각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보태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창의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잡스, 돌아가신 잡스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는 아시는 것처럼 한 권입니다.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고 네. 역시 이것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집에 한 권 정도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 못 들고 다닙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권 정도 있으신 그 잡스에 관련된 책이 지금 숫자가 많이 다를 텐데 지금 만약에 인터넷에서 서점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거의 100권이 넘는 책들이 나옵니다. 잡스라는 이름으로. 네. 그 얘기는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네. 의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잡스가 그동안 입었던 옷을 보면서 할 말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강사라면 잡스가 했던 노출되어져 있던 많은 키노트들, 많은 언론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의 문맥이라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자기는 다른 경험을 그동안 해왔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최대한 많은 걸 접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 네. 이런 거는 같은 책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다른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내 생각이 이제 접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정보더라도 분명히 다른 뭔가가 또 새롭게 탄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또 질문. 네. 네, 수집에서는 뭐 이야기 들었던 대로 뭐 처음 정리를 하다라면은 제가 오타쿠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금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잡으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겠다. 어떤 게 부족하다. 라고 그게 정리가 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탐욕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만나시면 되겠죠. 만나시고 네이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안 나가시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의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수집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리를 해서 목차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집하기에 이어서 잠깐 시간이 되면 목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수집했던 것들을 하루 정도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 그동안에 수집할 때에는 판단을 하고 모으는 게 아니고 판단은 최소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모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 모았던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하고 본론으로 결론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누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수집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게 되면은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트렌드에 대한 책을 쓸 때 아이폰으로 제가 검색을 했었죠.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도출했었던 하나의 키워드는 그 영리해진 시민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똑똑하게 영리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선거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집단 감성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그럼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본질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자기가 쓰는 게 먼저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 3개 영리한 시민이라는 거 여기서 영리한 시민이라는 키워드에서 반대적으로 도출이 된다면 흔들리는 조직 2가지가 있겠죠. 그럼 2가지는 제가 소주제로 도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인사이트 있는 키워드로 도출을 하면 그게 소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주제들을 모으게 되면은 중간의 주제가 되겠죠. 중간의 주제에서 중간의 주제들끼리 모으게 되면은 다시 또 대주제가 될 거고요. 이 대주제가 서론이랑 본론이랑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목차를 짜게 되면은 나오실 수 있는 거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으실 거예요. 목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것들 중에서 체계화는 그도 수집해도 안 해도 됐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고 정말 양질의 정보들만 모아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군더더기들을 맞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목차가 나왔으면 소주제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는 이미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네. 그때그때마다 그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체계적으로 글을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서 완성하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책 쓰는 법에 대해서 목차까지, 수집에 이어서 목차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강연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테네이셔스 D의 트리뷰트라는 곡인데요. 듣겠습니다. 네, 테네이셔스 D의 트리뷰트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도 좋아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 노래에 대한 또 사연이 있으시다고 노래 나갈 때 계속 얘기를 했죠. 네. 이 노래 틀어주실 줄 몰랐는데. 네. 네, 사연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이 잭 블랙이라는 배우 자체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배우죠. 네. 배우기도 한데, 그 스크로브락도 그렇고, 노래하는 걸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뒤지다 보니까, 테네이셔스 D라는 그룹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비슷한 영화가 있다는 것도 보게 돼서, 네. 영화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 노래 가사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네.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보면은, 노래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이야기를 던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가는데 네. 이 잭 블랙이라는 사람이 그게 대단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도 줄 수 있고 네. 같이 하는 사람한테 카일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서 같이 곡을 쓰게 만들고 연주를 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까지 되는데 네. 재밌어요. 그런 것들. 어찌됐든 그 책 쓰기에 관련돼서 또 네. 연관이 안 됐다고는 볼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곡이군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특강, 마지막 특강입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목차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 자신에 대한 발견, 네. 그리고 이제 주제 잡기를 했었죠. 네. 주제가 잡았다면은 베스트셀러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식의 책을 쓸 건지 형태를 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해야 된다. 글감을 수집했으면은 목차를 작성해야 되는 것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네. 목차까지 접근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출간이에요. 출간. 네, 출간. 과연 내가 쓰는 책이 출간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질문 던져주신 거 생각해보면 책을 쓸 때 보통 5달 정도, 네. 길게는 6달 정도, 그리고 소설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대문호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책을 썼는데, 초고가 나왔는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굳이 쓰고 싶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더 이상 책을 내서 만약에 부자가 되겠다, 네.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야 되는데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많이 적죠. 특히 사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유명하신 분들은 계속 승승장구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서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맞고 전하는 지식을 위해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출판사를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책이 출간이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네. 생각을 할 때에는 제가 순서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책 쓸 때에는 프로세스가 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나요? 네, 제가 정리했었던 프로세스가 10가지 단계로 좀 정해져 있고요. 네. 그 각각의 단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쉽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책을 쓰시는데 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이유가요? 데드라인을 정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일들은 중요한 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하고 급한 일하고 급하지 않은 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사사변면을 놓고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 하루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한 일만 해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지 않은 일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쓰겠다라는 목표,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라는 목표는 이 중에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집니다.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1년을 결산해 봤었을 때, 좀 있으면 연말이죠. 네. 12월 말이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평생 동안 책 쓰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과연 올해 얼마나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나? 네.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적다라면, 그건 꿈이 아닌 거죠. 일단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먼저 책 쓰기로 둬야겠군요. 근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정하면서도 중요한 게 제가 긴급한 일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 두 개를 이야기 드린 게, 데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급해집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은 숙제 안 하잖아요. 네. 숙제 안 하다가 방학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은 닥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해졌으니까 그때는 책 써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언젠가 책을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그 언젠가를 날짜를 정해보는 거죠. 언젠가에 대해서 내가 1년 뒤에 책을 쓰겠다. 책을 출간하겠다. 네. 쓰겠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쓰겠다가 아니라 출간하겠다. 네. 그리고 2년 뒤에 책을 출간하겠다. 그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역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2년 뒤에 만약에 책이 나오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이다, 2년이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드라인을 네.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이번에 결심을 한번 하겠다. 나는 반드시 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언제 책을 쓸 건지, 언제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해놓고 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시잖아요, 이제. 연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제가 순서를 좀 이야기 드린다라면은, 전 이 프로세스 그동안 제가 책을 6권 정도 쓰게 되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좀 신기했었던 게 강의를 하거나 뭐 특강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출판 관계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어요. 네, 꽤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아,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맞는 것 같다. 이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책을 썼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발견으로 시작을 합니다. 발견. 네, 처음 얘기했던 주제랑 똑같죠. 네. 나의 발견. 네. 두 번째는 주제를 잡는 것 명확하게 어떤 책을 쓸 거다. 네. 세 번째는 수집. 네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데드라인을 잡는 일이에요. 네. 수집만 하고 나서 답답해진다라면은 그때는 내가 이 수집한 데이터로 언제 책을 쓸 거다. 네. 결심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글을 쓰셔야죠.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역산을 하고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제가 만약에 내년에 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앞단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글을 쓰셨잖아요. 글을 쓰게 되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출판사를 만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출판사를 처음에 신인 저자들이 만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의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라는 게 이제 본인께서 책을 쓰겠다는 마음도 가지셨고 꾸준히 브랜딩이 되신 분이라고 하면 블로그 활동을 하신다라든지요. 계속 노출이 되신 분들이라면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러지 않다. 내가 가진 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출판사한테 원고를 투고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역으로다가 어느 출판사에다가 보내야 되는지가 나오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출간 기획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네요. 네, 출간 기획서라고 하는 거는 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책이고 누구를 해서 썼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출간 기획서는 지금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검색하시면은 샘플이 돌아다녀요. 그럼 샘플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하는 일,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게 들어가지면은 이 책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 투고 원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책을 썼구나. 두 번째는 타이틀을 정하셔야 돼요. 그 완벽한 제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제 책이 당신의 책으로 당신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 책 제목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은 제가 처음부터 줬었던 제목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목에 압축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정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출판사하고 다투는 일도 없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책에 이름을 안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제목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요약하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책을 요약을 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다 이게.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건 한 3줄에서 4줄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상 독자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예를 들면 그 대리급 이상이신 분들, 보통 회사의 과장이나 팀장님 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어떤 책을 쓰고 싶냐고 여쭤보게 되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네. 신입 직원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에는 예상 독자가 명확해지겠죠. 출판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출간을 하는 건 평생의 소원인데 출판사한테는 책은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겠지만 상품이에요. 네. 그럼 상품이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돼서 누구한테 갈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겠죠. 예상 독자가 누구다. 네. 5번째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분량이에요. 어느 정도로 써야 할까? 네, 이 책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다. 내가 쓰는 책은. 그래야지만 출판사에서 그걸 보면서 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보통 책들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죠. 250페이지. 계산하기 쉽게 300페이지라고 한다면은 300페이지는 도대체 저희가 A4로 작성을 했었을 때 몇 페이지를 써야 될까?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앉아가지고 뭐 폰트 10이나 11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나오긴 하는데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 뭐 간단한 얘기 드리면은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네, 300페이지짜리면 그러면 150페이지를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잡고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판사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있는 책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고요. 네. 6번째는 목차입니다. 목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출판사에서도 목차를 보면서 이분이 쓰고 있는 책이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목차를 여러분들이 안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죠. 7번째는 출간 시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책은 누구를 위해 썼다까지 나왔으면은 언제 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요. 아니면 여기에 시기에서 좌우가 되는 게 출간 시기는 작가가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분들이 쓰고 계시는 책은 정치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다. 네. 그럴 경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책이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책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쓰고 싶다 네. 했을 경우에는 자기계발서가 언제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연초 아닐까요? 네, 연초 아니면 연말이겠죠. 왜 그때 많이 팔릴까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이 하니까 우리 작심삼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반성하게 될 때 많이 찾게 되는 게 자기발서예요. 금연이랑 똑같이.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책은 자기개발서이기 때문에 이때 나와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세스가 다 역산이 되겠죠. 11월에 출간되기 위해서는 바꾸고 계속 뒤로 가다 보면은 네. 1월 정도엔 여러분들은 투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경쟁서를 써주셔야 돼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랑 비슷하고 어떤 거를 목표로 한다가 있으면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생각정리의 기술이다. 요즘에 네. 뭐 노트의 기술 이런 책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그런 책을 썼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냥 그런 책을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생각정리의 기술이나 뭐 그림으로 그리는 생각정리의 기술 이런 책과 비슷한 책입니다. 뭐 구글 플러스 아이폰이라든지요. 스마트라면은 그런 책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쓰겠습니다가 되면은 이걸 받는 사람이 나중에 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죠. 형태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질문 던지셨을 때 베스트셀러가 나름 베스트셀러를 정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결국엔 출간기획서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분들이 투고하시는 내용이랑 다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의 글을 여러분들의 원고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정리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할 때에도 손품 파는 거를 굉장히 덜어주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아까 전에 이력서 쓰는 거랑 비슷하고 하셨는데 원고를 투고하는 것도 이력서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기다리죠. 네. 내가 본 거에 대해서 답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잘 보시면은 대기업들이 많이 바뀐 게 이메일로 받을 때에도
이메일로 안 받죠. 네. 자기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사이트에 정해진 양식대로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요. 그 이유는 그걸 보는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중구난방식으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정리하는 사람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고2고도 똑같은 거죠. 이 출간 기획서를 쓰면서 나 네. 자신도 다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 틀이 이제 잡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던 절차를 다 하시면서 출간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출간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덤비시게 되면은 막막하게 되고 네. 주제도 안 잡았고 내가 뭘 써야 될지도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네.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출판사에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충 어떤 책을 쓰고 싶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나를 가이드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책을 써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숙제하시는 거죠. 숙제하시는 거고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쓴다라기보다도 출판사에서 원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의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원고를 쓰시는 거. 그리고 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 기획서를 쓰는 거. 네. 출간 기획서를 썼다면 그 다음 이제 출판사의 투고를 시작하셔야겠죠. 그렇군요. 자, 벨벳 특강 오늘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이인복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쓰기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의할 거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책을 쓸 때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이유가 왜 그렇죠? 왜? 네,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일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죠. 수학을 잘하셨습니까 혹시? 전 수학은 잘 못했어요. 네, 전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부터 보게 돼요. 앞에서부터 나는 기초가 부족해라면서 제일 첫 장부터 막 풀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한참 놀다가 다시 또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또 첫 장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앞에만 새까매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습관이 내가 쓰는 글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썼던 글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죠.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만족을 해야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차를 정한 거에서 서론만 하다 끝납니다. 서론만 하고 수주제 하나만 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완벽하게 됐는데 다음 진도는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 좀 시간을 버리게 되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책을 쓸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네.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중간중간 듬성성 구멍이 다 나 있다고 하더라도 150페이지, 1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전체적인 글을 써서 초고 책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비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누군가한테 보낼 수가 있고 이때 샘플 원고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마저 들어갈 것 같은데 초고를 만약에 다 쓰고 보내는 거하고 네. 다 쓰게 되면 5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는데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좋은데 네. 출판사가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출판사에서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출간할 수 있는 책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드는 제가 똑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제 2014년이라면은 출판사들도 2014년에 출간해야 될 책들을 정해놨을 겁니다. 중요한 베스트셀러라든지요. 네. 정해놨겠죠. 그러면 신인 저자들은 그 틈새를 뚫고서 몇 개의 룸이 있었을 때 그쪽에 자기네 거를 제안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라면은 시기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돼야 되고 책을 쓰는 주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출판사에도 내가 생각했었던 주제하고 맞는 저자를 발견했을 때 그 저자의 원고가 다 완성됐으면은 손을 대는 게 두렵습니다. 그 자기가 썼던 글에 대해서 뭔가 난도질을 하고 이야기를 던지는 걸 좋아하는 저자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컨셉이 잡힌 상황에서 저는 절반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원고를 썼으면 네. 우리가 샘플 원고라고 불릴 수 있는 3-4페이지 정도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출판사를 만나는 걸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글은 꾸준히 쓰셔야겠죠. 네. 그 전에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 드린 건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 뒤돌아보지, 여기 다른 사람은 이제 본인도 포함됩니다. 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통 기대를 하죠. 내가 쓴 거 읽어보고서 나한테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주위에 권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주위에 그렇게 권하시면은, 그걸 받은 친구분들이나 친지분들은 그때부터 컨스턴트가 돼요.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해요. 네. 그럼 혼란스럽고 쓰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보여주지 마세요. 네. 그 두 번째는 쉽게 쓰셔야 됩니다. 쉽게 쓰셔야 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네. 최대한 그래도 쉽게 쓰셔야 돼요. 내가 쓴 글을 보고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비유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유명한 이유는 글을 잘 쓰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하죠. 그분한테.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글을 잘 쓰냐. 하니까 자기가 글을 쓰는 방법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누이 동생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걔가 이해를 한다. 그 정도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이 동생이 없으면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쓴 글을 보여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너무 가지셨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내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글을 다 쓰시고서 서서 읽어보세요. 서서 걸어다니시면서 한번 내가 썼던 글을 읽어보시면서 입 밖으로 한번 내서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걸리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도 뭔가를 쓰고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이제 좀 더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꾸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책을 쓸 때 1인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든든한 우군이 있어요. 편집자가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네. 저희가 썼던 거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든지 조율 과정이 맞춤법이 틀렸다라든지 전체적으로 목차를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네. 안 맞는다. 이거보다는 서로 결론적인 부분이 앞으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편집자분들께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 편집자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도움을 주시나요?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천차만별이신데 편집자한테 많은 능력을 서로 끌어내는 거는 서로 자꾸 대화를 하시고서 계속 얘기를 네. 하면서 뭐 싸우는 정도까지 가지면 가장 좋겠죠. 네,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네. 더 얘기 드린다면 네. 지금부터는 책을 보실 때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저자가 나오고 몇 세를 찍었는지가 나오는데 네. 그 밑에 보면은 편집자 이름이 나옵니다. 편집자 이름을 한번 염두에서 봐보세요. 아마 편집자 이름까지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없죠. 네. 어떤 분이 편집한이냐에 따라서 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이동하시는 편집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 편집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따라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편집자도 생길 수 있겠죠. 한번 봐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 정말 좋았는데 이 편집자가 내 책을 해준다. 그럼 그거만큼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쉽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비유나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나는 어려워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유나 상징이요? 네네. 글 쓰는 거에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 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쓰는 게 나는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쉬운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쓰셔야 돼요. 그건 연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거는 저희가 성인이지만 일기를 쓰세요. 일기. 예, 일기가 가장 좋고요. 네. 일기는 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기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셔야지만 많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인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책은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책을 쓰다 보면은 그동안에 읽었었던 뭐 여러 가지 책들, 네. 들었었던 음악들, 저희도 오늘 음악을 추천했지만은 네. 그 음악에 대한 분위기들, 드라마, 영화, 누군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본인의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네. 글 쓰는 게 두렵더라면은 최대한 많이 써봐야 되는데, 전문적인 글쓰기가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일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기가 아니라고 하면 블로그를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 예, 블로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네. 어차피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시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요즘에 SNS 유행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정도의 활동들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시면서 네. 페이스북 많이 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고 세 가지 보세요. 보시는 분이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있고 댓글까지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자기 의견을 한 줄로 댓글을 남기는 친구 올린 글이라 그래갖고 무조건 그냥 본 다음에 정말 좋은 것 같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남기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맞습니다. 그죠? 표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들은 우리가 글로다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자꾸 밖으로 표출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시면 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채우기도 어려우실 텐데 네. 이게 훈련이 되면은 2페이지가 되고 3페이지가 될 겁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네, 그 얘기 마저 한번 드린다면은 네. 마지막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책 쓴다라는 거는 300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두려우세요. 내가 언제 300페이지를 다 써야지? 네. 그럼 이때부터는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A4로 고치시게 되면은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네. 그럼 150페이지예요. 그럼 저희가 책 써야 되는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150페이지를 우리가 만약에 하루도 안 빠지고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하루에 3페이지를 쓰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0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촉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3페이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2페이지를 쓰겠다. 그래도 약 70일이 되면 책을 쓸 수 있죠. 하루에 한 페이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50으로 나누면 150일입니다. 그러면 1년이 되기 전에 하루에 한 페이지만 꾸준히 쓰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누구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촉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줄이고 싶다면 기간을 10페이지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4페이지 쓰시면 되는 거고 분량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주제를 최대한 잡아보시고서 한 페이지 정도 쓰시는 거 아니면 반 페이지라도 조금씩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하죠. 지치시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이인복 작가님과 함께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특강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기 쿠라모토의 로망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4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